해상법 제1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운송 증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사실, 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계약 체계를 입증하고 운송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있어서 정확성의 보장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송화인의 입장에서 보면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 등에 구속되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운송서류를 은행에 매입 시 증권의 기재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요건을 갖춘 선화증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또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운송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한데요. 처음부터 선화증권이 정확하게 발행되어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발행 당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행 청구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법 제852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 또는 용선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송화인으로 한정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운송인이 아닌 화주이기 때문인데요.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의하여 구속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송화인 또는 용선자에게 선화증권 발행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발행 청구권을 가진 송화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자, 2.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자, 3. 선화증권에 명시된 자 중 누구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1. 본선 수령증을 제시하고 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한 자와 2. 본선 수령증을 제시할 때 선화증권의 수령자로 지정된 자 등을 송화인으로 보게 됩니다. 본선 수령증을 제시한 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운송인으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선화증권의 발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화증권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선화증권에 서명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하는데요. 상법 제852조 제3항은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을 선화증권의 발행인으로 하는 운송인 선화증권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인이란 것은 해상 물건 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요하고 당해 물건 운송의 인수를 한 자로서 수하인 및 그 외 적법한 운송물 소유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운송급부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자기 명의로 송화인과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사법상 공법상의 직무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 밖의 대리인으로는 운송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을 말하는데 이들이 통상적으로 운송인을 대리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인 경우라도 선장이 실제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선박 소유자의 대리점이 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해상 기업자인 선체 용선자 등도 운송인으로서 선화증권을 발행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의 대리인이 실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선화증권의 발행권자를 상법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는 계약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을 모두 선화증권 발행권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선장이 선화증권에 서명한 경우에는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발행자의 자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형식적으로도 선화증권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 발행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발행자가 어떤 자격, 즉
운송인의 자격인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인지를 기명하고 서명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를 선화증권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행 시기와 발행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한 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적된 후라 함은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이 수령한 운송물, 즉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 모두가 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선적된 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개의 컨테이너가 선화증권의 포장의 수난에 기재된다면 컨테이너 6개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수령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 일자를 기재한 수령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법 제852조 제1항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수령 선화증권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선적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후 실제로 선박에 선적되기 이전의 시점이라도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수령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전량이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인 CY나 CFS에서 수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할 때 수많은 컨테이너를 적양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적해야 할 컨테이너를 미리 터미널에 대기시켰다가 선박이 입항하면 한꺼번에 선적하게 됩니다. 한 기항지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는 선적 개시로부터 완료까지 소요시간이 일자 변경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컨테이너는 선적 작업 개시 후 곧바로 선적되었을 수도 있지만 선적이 진행되는 도중에 송화인이 선화증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가 실제로 선적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전량 선적의 원칙을 따르자면 사실상 선적이 완료된 컨테이너에 대한 선화증권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항지에서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는 송화인은 일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임요일표 규정에 의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 반입되고 선박이 입항하여 선적 작업이 개시되었다면 그 일자에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실무상으로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기 운송의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별도로 작성되는 용성계약서에 의해서 운송계약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선화증권에도 용성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이 명시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항구간 선화증권이 발행되며 운송인이 선상에서 운송물을 수령한 후 발행하므로 이것은 선적선화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CL 화물 및 FCL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의 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선 운송의 경우 운송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운송인이 미리 작성해 놓은 선화증권 뒷면 약관에 의해서 부합계약 형태로 운송계약이 체결됩니다. 운송인의 운송 인수 구간도 항구간, 문전에서 문전까지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체로 선적하므로 부정기선 운송 또는 제일의 전기선 운송과는 실무상 선화증권 발행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LCL 화물의 선화증권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예약할 때 송화인은 운송인이 지정한 CFS로 컨테이너화하지 않은 운송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CFS 운영자는 운송물을 수령하여 그 수량,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송화인에게 부두 수령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LCL 화물을 수령한 CFS 운영자는 동일 목적지로 운송되는 운송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선적될 터미널로 운송하면 해당 선박의 입항 시 컨테이너가 선적됩니다. 송화인은 지정된 CFS에 운송물이 반입된 시점에 운송인에게 수령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하거나
선적된 후에는 선적선화증권을 청구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또 FCL 화물의 선화증권 경우에는 송화인이 운송물의 CY 또는 컨테이너 대표로부터 운송인의 빈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송화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자신이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적입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CY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됩니다. CY 운영자는 컨테이너를 수령하고 외관 상태를 점검한 후 수령증을 송화인 또는 트럭업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송화인은 운송물을 지정 CY에 반입한 시점에 운송인에게 수령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본선에 선적된 후에는 선적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 조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임 조건은 후급 조건과 선급 조건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후급 조건인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한 발행 시기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 선급 조건인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한 발행 시기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 외에도 운송인은 별도의 특별 약정이 없는 한 약정된 운임 전액을 수령한 후에 선화증권을 교부해야 됩니다. 운임 선급 조건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이 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운임을 수령했다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실제로 운임을 못 받더라도 화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물의 수령 선적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운임 전액을 수령하고 나서야 선화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는 그 수를 선화증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는 운송인이 선화증권 원본을 몇 통 작성 기명 날인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였는가를 의미합니다. 운송인이 서명한 선화증권 원본은 통상 3통을 발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화주도 있습니다. 만약 선화증권에는 선화증권 원본을 3통 발행했다고 기재하고 한 통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면 동일 운송물에 대해 선화증권 소지인이 2인 이상이 될 소지가 있어서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운송인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 수리 요건 중 운송 서류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통상 전통 즉 full set up이라고 하여 발행된 선화증권 전통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봉쇄하여 은행이 운송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실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실제로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 조건, 즉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의 충족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증권성과 법정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안면 기재사항은 개별 법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약간씩 다르고 선박회사마다 항목의 위치 및 배열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법률에서 정해진 기재사항인데요. 선화증권은 어음수표와 같은 완전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요식성만 갖추고 있으면 선화증권으로서 유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정 기재사항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사항의 일부가 미비하여도 선화증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임의기재사항은 어음과는 달리 선화증권에는 임의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요.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면책약관을 기재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선화증권에는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송하인의 성명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 상호. 6. 선적항. 7. 양육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작성한 때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기재사항 중에서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자신이 서면으로 통지한 위 이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통지 내용의 부실로 운송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통지 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화증권 소지인 그 밖에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선화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어주세요. 다음은 관련된 판례를 다시 이어주세요. 다음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72년 2월 22일 71-2500 사건입니다. 원판결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인 이스즈 추럭 16대를 요코하마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운송하던 도중 태풍을 만나 추럭이 침몰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운임에 관하여 상법 제134조 제8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와 다른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추럭 선적에 관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선화증권상의 특약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의 경우에도 운송인인 원고에게 그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그 운임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이 사건 약속 원금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판단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 오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송인이 된 이 사건 추록 운송물의 선적에 관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을 피고가 교부받아 소지인이 된 사실과 그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 제131조 제8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화증권상의 운임에 관한 특약의 기재는 그 소지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인정사실대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적용에도 법리를 오해한 불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 발행의 마지막 단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대리서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원래 운송인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박회사의 대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선화증권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의 책임자나 그의 대리인,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대리서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지점장 대리, 선화증권 발행 책임자인 수출 운송물 영업부장까지를 범위로 하여 선화증권의 대리서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대리서명권을 가진 자의 성명 및 서명 견본을 화주 및 취결은행 등의 관계자에게 회람 비치하고 있습니다. 취결은행은 이들 견본을 보관하고 화음 인수 시 첨부된 선화증권에 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합니다. 대리점에도 대리서명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대리점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에게 대리 서명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영업소나 대리점이 없는 항구에서는 선장이 서명하게 되는데요. 일본 상법 제769조의 선장 또는 그를 대신한 자의 서명을 요한다라는 규정과 국제해상물품운송법 제7조의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 전문의 선화증권에 서명한 선장 또는 그 밖의 서명자는 이라는 규정, 또 우리 상법 제852조 제3항의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화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화증권의 선장이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옛날의 해운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화증권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명날인인데요.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진 자이므로 그 권한의 일부로 선화증권에 대한 기명날인의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들 법에 기명날인권자의 선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긴급 서명에 대비하여 운송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의미는 제853조 1항에서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어느 것이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 상법 제769조는 선장 또는 그를 대신한 자의 서명을 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제7조에서는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마다 법령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작성은 각종 법률상 요구되는 법정 기재사항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운송계약으로 약정한 사항 등 임의기재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은 신용장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최초 예약 내용,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한 서류, 운송물의 외관 상태, 선적 여부 등 운송물의 실제 상황을 기초로 선화증권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화인이 운송인과 예약을 하는 형태는 서면, 전자적 방식 또는 전화로 일정에 맞는 선박과 선복의 수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예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운송인에게 먼저 제공하고 정확한 선화증권의 작성을 위해 자세한 명세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는 1. FCL 화물인지 LCL 화물인지 여부, 2. 선명, 3. 송화인, 4. 품목명. 이 안에는 장척물인지 중량물인지 위험물 등과 같은 특수 운송물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수량, 특히 FCL 화물의 경우는 컨테이너의 크기와 개수, LCL 화물의 경우에는 부피 및 무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 수령 장소, 7. 선적항, 8. 양육항, 9. 인도 장소, 10. 수령 및 인도 조건 등이 이러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수령 및 인도 조건을 표시하는 이유는 운송물을 인수한 운송인과 의뢰한 화주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려 한 것입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인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도어 to CY, 도어 to CFS, CY to 도어, CY to CY, CY to CFS, CFS to 도어, CFS to CY, CFS to CFS, 그리고 take to 도어, take to CY, take to CFS, take to take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Y to 도어는 출발지의 CY에서 운송물을 수령하고 목적지에 있는 화주의 공장까지 운송인의 책임으로 운송하여 거기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CY to CY는 출발지 CY에서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송하여 목적지 CY에서 인도한다는 조건입니다. 약정 구간 밖의 구간, 즉 화주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에서는 화주의 책임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경우에는 예약된 물건이 위험물인 경우도 있는데요. 실무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관해서는 IMO에서 국제해사 위험물 규정을 제정하고 각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위험물의 등급에 따라 선적 양육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위험물은 관련 국가의 위험물 운송 법규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라벨 및 포장을 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에도 규정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적하 목록도 일반 목록과 별도로 제출하는 등 특별 취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송 서류의 제출과 선화증권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송화인은 예약된 운송물의 선적과 선화증권이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선적 요구서 등의 서류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송화인의 서면 통지는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면 통지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이 제출한 서면 통지와 예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선화증권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예약 내용과 송화인이 제출한 서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는 운송인은 송화인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을 선화증권에 기재 작성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작성 및 교부 장소에 대해서는 송화인은 선적지에 소재한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예약을 하고 선화증권을 교부받게 되지만 운송인의 영업소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송화인은 운송인의 어느 사무소든지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선화증권의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작성 및 교부는 운송인의 영업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선적지, 수령지 또는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법은 선화증권에 그 발행지를 기재하도록 법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성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한 것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교부자는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송화인인데 이러한 송화인이 피교부자에 해당됩니다. 선화증권의 송화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인데요. 운송인이 유가증권인 선화증권을 교부할 때는 그 수령인이 송화인 본인인지 아니면 그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피교부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송화인입니다. 선화증권의 송화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인데요. 운송인이 유가증권인 선화증권을 교부할 때는 그 수령인이 송화인 본인인지 아니면 그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피교부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송화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인데요. 선화증권에 송화인으로 기재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운송인의 사무실로 선화증권을 수령하러 온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가 진정한 수령인인가를 확인한 뒤 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인수확인증 등을 받고 교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화인의 직원이 선화증권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송달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송달업체를 이용할 때는 미국의 경우처럼 송화인이 지적한 서류 송달업체를 선박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그들만이 선화증권을 배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업자는 송달업체 이용 외에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송화인의 운송 관련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운송주선인이 송화인을 대신하여 예약 선적서류 작성 및 제출,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아 송화인에게 전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우편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화인이 선화증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운송인은 그 근거 기록을 남기고 우송하게 됩니다. 송화인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므로 타인에게 교부될 위험은 적으나 분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방법으로는 기명식 선화증권 또는 지시식 선화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되고 기명식 선화증권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이 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 출급식 선화증권은 단순한 교부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서의 효력은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여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담보적 효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